안녕하세요. 예전에는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사는 일은 직접 나가서 해결하고는 했습니다. 요즘은 음식부터 커피, 옷은 물론 편의점에서 물건들도 배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핸드폰이나 화장품도 배달할 수 있다고 하니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달하는 물건이 많아진 만큼 물품을 가져다 주는 회사나 기사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배달 기사가 하나의 직업이 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잠깐 길에만 나가도 오토바이, 자동차, 도보 등 다양한 배달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달이 활발해지고 기사들이 많아졌는데도 여전히 그 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에요. 이전보다 사람들도 배려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는 나이 70에 뒤늦게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것은 이 나이에 영 엄두가 나지 않아서 걸어서 물건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걸어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이 배달이라고 하면 빨리 음식을 받기를 바라니 더 빠르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도보 배달은 생각보다 하루 콜이 많지 않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저에게는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하루 종일 몇 푼 벌지도 못하는 이 일이 무척 소중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애 초등학생 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나이에 혼자 남은 아들이 저에게는 늘 아픈 손가락이었죠.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고생시키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들도 바르고 착한 애라서 제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딱히 방황하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훌륭하게 자라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아주 잘해서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철근 공장에서 일했는데 아내가 정말 알뜰살뜰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어오는 돈을 참 야무지게 잘 모아주었어요. 아내는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학식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돈에 대한 눈이 밝아 재테크의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몸 쓰는 일이라 그 당시 돈을 많이는 아니어도 괜찮게 벌었거든요. 그 돈을 아내가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조금씩 잘 불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에게 통장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꽤 컸습니다. 점점 몸이 아파지기 시작한 아내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준비라도 하려는 생각이었는지 그동안 받은 곳이 있다면 빌라 하나를 보여주고 구매를 하라고 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꽤 연식이 있는 다세대 주택을 구매했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알아봤던 곳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월세가 쏠쏠했습니다. 장기로 사는 사람도 있고 주변이 학군이 좋아서 집이 빠져도 다음 세입자가 금세 구해졌습니다. 지난번 건물 주인은 어르신이었는데 연세가 많아 세상을 떠나시면 이 집을 넘겼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으로 뭐 크게 떼돈을 벌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터라 저 역시 이전에 받았던 월세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하랴, 건물 관리하랴, 거기에 아들까지 신경 써야 하니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군요. 혹시나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계단에 전구가 나갔다거나 등등 세입자가 연락하면 바쁘게 달려가야 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돈 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탓에 정작 그의 상처는 봐주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은 아이 혼자 엄마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서 우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 주말에 바로 아들과 함께 아내의 산소도 가고 아이 데리고 주변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뿐인 제 아들이었거든요.
건물주 생활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요령도 생기고 나름의 체계도 생겨나면서 관리가 한층 수월했습니다. 세입자들도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는 일이 없어서 훨씬 편했습니다. 공장도 다니고 세도 받으니까 그래도 아들 뒷바라지 걱정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꽤 쏠쏠하게 수입이 들어와서 아들이 배우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 살던 어르신이 결혼한 자식 집으로 들어간다고 나가셔서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연락해뒀는데 한 젊은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방을 본다고 왔더라고요. 남자는 20대 중후반인 것 같았고 아이는 5살, 6살 정도인 것 같았습니다. 빌라 1층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 건물이 앞쪽으로 길이 나 있어서 아래층은 지상이지만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1층을 다른 빌라의 지하 가격으로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도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형편이 심하게 좋지 않은지 그렇게 저렴한 집을 둘러보면서도 가격 때문에 계속 망설이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이만한 집이 없어요. 채광이 잘 되지는 않아도 어쨌든 지금 사는 지하보다는 훨씬 낫지. 어린이집이랑도 가깝고 근처에 다 빌라랑 주택들이라서 위험하지도 않고.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사는 집보다 넓고 훨씬 깔끔하네요. 아, 그래도 이 월세가 좀... 여기 근처에서는 이제 이만한 월세는 못 구해. 지금 집에서 아기 키우면서 곰팡이 때문에 피부에도 알레르기 생겼다며? 그런 집에서 어린애 데리고 사는 게 쉽지 않지. 그냥 여기 해요.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 지하에서 애 키우기 쉽지 않은데. 월세 때문이면 내가 좀 깎아주리다. 네? 나도 애 키우는 입장이라 왠지 마음이 짠하네. 나중에 돈 모이면 그때 더 내든가 하고 월세는 내가 지금 내놓은 거 절반만 받을게요. 저, 절반이요? 그러면 지금 사는 집보다도 더 저렴한 건데? 그 나이에 애 키우면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지. 나도 다 해봤거든. 나야 돈 잘 모아주는 아내 덕분에 이렇게 건물도 샀지만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내 집 마련도 못했을 거예요. 같이 애 키우는 부모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달 안으로 얼른 돈 모아서 꼭 원래 월세대로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젊은 청년이 혼자 애를 두고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월세를 반만 받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은 20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청년은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는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조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아내 역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은 후 근처의 식당 일을 나가면서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원하던 꿈을 접어야 했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꿋꿋이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몸에 나쁜 종양이 생겼어요. 우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했는데 종양의 크기도 꽤 크고 주변에도 퍼져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기가 3살쯤 됐을 때인데 제발 다 괜찮으니까 아이 엄마 좀 꼭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야속하게도 치료받은 지 6개월까지 별 차도를 보이지 않다가 결국 암세포가 너무 자라서 수술로도 어렵게 됐어요.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이 되니까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욕심과 다르게 제 아내를 포기한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 후로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동안 병원비 때문에 여기저기 빚도 쌓이고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와중에 곰팡이가 심한 지하에서 살았더니 애가 계속 기침하고 몸에는 두드러기가 나서 최소 반지하라도 찾아야겠다는 심정으로 돌아다닌 거였어요. 사실 월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집을 못 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는데 사장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월세를 반으로 줄여주셔서 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는 무슨. 나도 병으로 아내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가 어린애 손잡고 집을 보러 오니 에휴, 이 괜히 마음이 더 쓰이더라고. 지금은 내가 빌라도 세주고 있어서 풍족해 보일지 몰라도 나도 공장 다니면서 당장 집에 쌀 떨어질 거 걱정하던 아주 힘든 시기들도 겪어서 도와주고 싶었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도 있으니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가며 살아야지. 세입자 청년의 사연을 알고 나니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안 입는 옷이나 신발, 장난감 등도 가져다 주면서 시간 날 때마다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건물 계단을 청소하거나 앞에 쓰레기를 치우면서 작은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참 안타깝다고 기특하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 갑자기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날짜를 헷갈리거나 잊어버렸나라고 생각하고 넘겼고 일주일 이상 들어오지 않자 뭔가 사정이 있나 싶어서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청년이 연락했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월세를 빨리 드리고 싶은데 회사에서 지금 월급이 안 들어와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 달 월급을 조금 미뤄서 준다고 하는데 들어오면 바로 집세부터 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뻔히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기다려 주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공장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 월급이 다 보류 중이었는데 조만간 큰 계약금이 들어오면 급여를 주겠다는 이야기에 그 친구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월세가 몇 주 밀리니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상황도 어렵고 또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그 청년은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기다려보자 싶어서 따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달, 두 달까지 월세가 밀리고 결국 석 달치가 밀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약해져서 차마 재촉하지는 못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말을 꺼내기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은 아이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석 달치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어느 날 밤 도망가 버렸더군요. 밀린 월세 일부는 보증금으로 메꿀 수 있었지만 말 한마디 없이 한밤중 도망가 버린 청년의 행동으로 무너진 제 마음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믿고 잘해줬는데 그 신뢰를 이렇게 돌려받다니 참 허무했습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니 더 이상 세입자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사람을 믿었다가 이런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재테크는 늘 아내가 잘했던 분야라 나랑은 맞지 않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처분하고 외곽 쪽으로 마당 있는 주택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건물을 처분하고 남은 돈은 나중에 아들을 위해 쓰려고 그냥 은행에 모셔두었죠. 그렇게 성실하게 그냥 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자본이 꽤 있는 덕분에 아들은 부족함 없이 키웠던 것 같습니다.
외국어를 잘했던 아들은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경영학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또 혼자서 학원도 다니면서 중국어랑 일본어까지 배웠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해외 유명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대학에 다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졸업 후 바로 결혼하고 둘이 함께 해외로 떠났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멋지게 자라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것이니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워낙 능력이 출중한 아이라 해외에서도 일을 잘하면서 지내는 것 같더군요. 며느리는 결혼 후 외국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후 제 보물 같은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아들 어릴 때랑 똑 닮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며느리가 아기가 좀 자랄 동안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매일 보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손주를 볼 때마다 아들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허리가 아파서 수술받게 되자 아버지 혼자 둘 수 없다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해외 나가서 직장도 얻고 자리도 잡아가던 중이었는데 괜히 저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나는 괜찮다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혼자 지낼 수 있다고 했지만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 혼자 고생하시는데 자기가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늘 아버지가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어 드릴게요. 그런 아들에게 미안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해외에 있는 동안 외롭고 늘 보고 싶었거든요. 손주도 보고 싶고 가족이 항상 그리웠어요. 그 애들 인생이니까 차마 제가 티는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제 마음을 읽은 듯이 곁에 있다고 하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이전보다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며느리랑 손주도 집에 놀러 오니 살만난다 싶었습니다. 맨날 저 혼자 있던 쓸쓸했던 집이 아이 웃음소리와 재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아들은 아는 사람들과 회사 하나를 차렸습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아들이 참여해서 한국에 놀러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사업이었어요. 해외 생활도 꽤 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같이 사업을 시작한 친구들 모두 유명 기업에 다니던 경력으로 사업은 초반부터 꽤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쪽 분야에서는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더군요. 해가 넘어가니 아들은 집도 이사를 하고 차도 바뀌고 저에게 주는 용돈의 액수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에도 소질이 있구나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동네방네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아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은 3년을 넘어가던 시기에 한 프로그램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회복해보려고 했지만 소송에서 지면서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내고 나니 말 그대로 쫄딱 망했어요. 잘 나가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겨우 임대료에 직원들 월급을 주고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 하느라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자기가 잘 수습해보겠다고 했지만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이랑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아들에게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돈을 받아들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린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 남편, 가장으로서 이 위기를 맞은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서 저는 묵묵히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겨우 배상금까지 지급하고 나니 아들은 수중에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마저 빚으로 남아서
아들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회복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하나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가 어려워진 아들은 결국 아는 지인의 치킨 가게에서 닭을 튀기는 일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만 했던 아들이 밤새 닭을 튀기고 기름 냄새를 폴폴 풍기며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군요. 게다가 여기저기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팔에도 화상을 입어서 오기도 했는데 새벽에 혼자서 구석에 앉아 약을 바르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손주는 입시 준비를 하면서 곧 대학에 들어갈 꿈을 꾸고 있는데 당장 그것도 막막했습니다. 가끔 창밖으로 보면 집에 들어오지 않고 혼자 계단에 앉아서 한숨을 쉬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나이 들었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소일거리라도 있나 찾아보다가 요즘 배달 중에서도 걸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나이에 양손 무겁게 짐을 들고 여러 집과 가게를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고생 좀 덜 시키고 우리 손주 대학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하는 마음으로 매일 길을 나섰습니다. 도로에 있는 그냥 가게들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이었는데 3층, 4층짜리를 오르내리다 보면 저절로 아이고야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돈 벌어서 내 가족들 돕겠다는 생각에 아픈 무릎에 파스를 붙여가면서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가끔 보면 주소를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과 호수를 헷갈려서 쓴다던가 아니면 A동인지 B동인지 구분을 해놓지 않는다든가 하는 경우요. 이 외에도 이전에 살던 곳으로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건물 번호가 비슷한 다른 주소지로 주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주소를 잘못 쓰는 방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주소를 잘못 썼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분들은 양반이었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죄송해요. 추가금 결제할 테니 다시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 말이죠. 그런데 정말 가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소를 잘못 쓰고는 오히려 왜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냐고 하거나 이미 배달비를 냈는데 제대로 가져다 주지도 않고 내가 왜 추가로 돈을 내야 하냐며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다녀온 한 치과에서 바로 이 적반하장을 겪었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면 오토바이로 배달이 힘드니까 도보 배달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달 건수도 많고 돈이 좀 들어온다 싶어서 흥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고 나도 집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 콜을 잡았습니다. 한 건물의 5층에 있는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랑 빵을 주문했길래 얼른 받아서 가져다 줘야지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랑 빵을 픽업해서 영수증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소지에 도착해서 건물을 보니까 5층이 없었습니다. 그 건물은 3층까지만 있는 곳이었어요. 혹시나 3층으로 올라가면 더 이어지는 곳이 있나 싶어서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층을 다 돌아봐도 다른 층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고 같은 층에도 병원은 아예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1층으로 내려와서 층별로 병원 이름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층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같은 이름의 병원은 없었습니다.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초조해졌습니다. 밖에 비가 오는 탓에 뜨거운 커피는 더 빠르게 식고 있었고 습기 때문에 잘 구워졌던 빵도 점점 눅눅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전화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자기들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고객이 비슷한 건물 번호를 잘못 선택했다면서 그 근처니까 가져다 달라고 했다는군요.
바로 가져다 주면 추가 배송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멀지 않은 곳이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이렇게 배송지가 잘못 입력되어 있었고, 그래서 배달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처음에 잘못 기재되어서 제가 다시 배송한 거라 추가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배송비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근데 그럼 처음부터 전화해서 확인하면 되지. 왜 그냥 출발하셨어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배달하기 전에 주소지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출발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소지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물건 받아서 출발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는 주소지가 맞게 입력됐다고 생각해서. 기본이요? 기본적으로 배달을 제 시간에 똑바로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온다고 했는데 이 주소지 틀린 거 확인하자마자 전화도 드렸고 어르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아요. 보이스피싱이니 스팸이니 얼마나 난리인데. 그리고 그때도 배달을 늦게 왔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음료 다 씻고 빵 눅눅해진 거 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늦게 오셨던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가게도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라서 제가 그 건물 도착했을 땐 커피도 뜨겁고 이 빵도 그니까 그건 어르신 주장 아니에요? 네?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나이도 많으신데. 그냥 느릿느릿 걸어서 오시느라 처음부터 다 식어 빠진 상태로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분명히. 진짜? 이거 위에 휘핑크림도 다 녹아서 흔적도 없고, 뜨거운 거 시켰는데, 이렇게 가져다 주면 누가 먹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주소지가 잘못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건 다 내 잘못이다? 어르신 잘못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은 왜 하세요?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죄송하다는 말도 거짓말 아니에요? 또 뭘 거짓말했을지 어떻게 알아? 진짜. 그러니까 전화해 되도록 돈 없어서 배달 일이나 하고 있지. 네? 손님, 근데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죄송하다고 하는 것도 별로 미안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연세에 그냥 집에서 자식들 용돈이나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푼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 비 오는데 배달 다니시는 거 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능력도 없는 집구석에서 부모님 부양도 못하는 자식 키워서 어디 가서 푸대접이나 받으면서 이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오토바이 한 대 마련할 돈도 없어서 남은 건 몸뚱이 하나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그 나이에 배달이 말이나 돼요?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네요. 그냥 못 들은 거로 할 테니까 추가 배달비는 계좌로 보내주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추가 배달비 같은 거 없죠? 그냥 할아버지가 잔돈이라도 몇 푼 더 챙기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가씨. 아가씨 듣기 싫어 죽겠네 진짜. 젊은 여자한테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 불쾌한 거 모르세요? 하긴 뭐 배운 게 있나 교양이나 상식이 있나 배달 일이나 하는 주제에 뭘 알겠어요.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 하는 거 보니 아가씨도 교양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치료하는 일 하는 간호사분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뭐요? 제가 말을 뭐 어떻게 했는데요?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교양을 운우네요. 저는 그래도 공부해서 병원에서 간호사라도 하지.
할아버지는 제가 주문한 물건 갖다 주는 일밖에 더 해요? 진짜 나 혼자. 하, 그런 이야기에 더 대답하기 싫습니다. 빨리 계좌로 추가 배송비나 보내주세요. 아이, 당신이 뭔데 내 이야기에 대답을 안 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연신불량한 태도로 팔짱을 낀 채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며 계속 베베 꼬인 말투로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젊은 여자에게 뺨을 맞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더욱더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들보다도 훨씬 어린 여성에게 뺨을 맞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데 아프다는 생각보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싶었죠. 사람이 너무 당황하니까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방금 맞은 뺨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간호사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웬 중년 남자가 호통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뒤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맞은 뺨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서 있었죠.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더니 그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시진 않으셨어요? 어디 제가 한번 봐드리... 그 남자는 제가 뺨을 맞은 곳을 살피려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다만 그 남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앞에 일어난 상황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거든요. 남자는 그렇게 저를 한참 빤히 쳐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30년 전에 왕십리에서 거주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왕십리요? 30년 전이라면... 아, 제가 거기 한 빌라를 샀던 적이 있었죠. 그 혹시 비스듬한 오르막이 있는 길가에 있는 집 아니었습니까? 1층 집도 앞쪽의 길 때문에 창이 반 정도 가려져서 지하처럼 보이는. 그랬던 것 같군요. 그 집이 빛이 많이 들지 않아서 저렴하게 내놓고는 했었죠. 혹시 아드님도 하나 있지 않나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키웠던. 아니, 그걸 어떻게... 그 남자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맨바닥에 무릎이 찌을 정도로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만나다니. 사장님,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니 그 남자는 다짜고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맞은 충격 때문인지 나이가 들어 상황이 빠르게 파악되지 않아서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그 남자는 다시 고개를 들어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같은 귀인에게 제가 정말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뭐가 죄송하다는 겁니까? 혹시 예전에 그 건물 1층에 살고 있던 한 아이와 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아이와 아버지요? 예전이라면 어떤 젊은 청년이 20살에 아이를 낳았다고 했었는데. 어, 기억나세요? 예, 아내가 아파서 빚이 많았던 청년이 기억납니다.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었죠. 아이가 지하에서 지내느라 기침과 피부병이 생겨서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휴, 이 돈이 없어서 곤란했어요. 그래서 내가 월세를 깎아줬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사장님 기억나세요? 제가 바로 그 아이 아버지입니다. 세월이 너무 흘러서 그때 젊은 청년에서 지금은 배 나온 아저씨가 되었지만 제가 그때 사장님 집 1층에 살았던 그 사람이에요. 아이, 그쪽이? 기억하시겠어요? 그때 사장님이 월세를 깎아줬는데요. 제가 공장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아 3개월치 돈을 내지도 못하고 도망갔죠. 맞아요. 보증금도 남지 않았는데 3개월치 월세를 밀린 채로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져 버렸었지.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일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도망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사장님께 월세는 무조건 드리고 싶었는데 빚쟁이가 우리 집을 알아내서 아들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가 너무 놀라서 거의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월세 마련할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싶었는데 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돈도 안 갚고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요. 지금 얼굴을 보니 그때 모습이 남아있군요. 옆에 저 친구가 혹시 그때 그 아들? 예, 맞아요. 여기가 제 아들이에요. 이야, 이 아들 얼굴이 그때 자네 모습이랑 많이 닮았구먼. 아들 얼굴을 보니 그때가 선명하게 기억나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제가 예전에 빌라를 가지고 있을 때 한밤중에 월세를 내지 않고 도망갔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유치원생쯤 되었던 아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서 어른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그 간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반가운 이야기도 잠시, 저와 그 남성 그리고 그의 아들이 간호사를 돌아보자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어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이랑 대표님 아는 분인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자네는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구만. 경력도 많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만약 이분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렇게 사과를 했을 것인가? 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폭행하는 인성을 가졌다면, 그리고 이렇게 앞뒤가 다르다면 믿고 함께 일할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참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대표라는 그 남자와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간호사는 계속 무릎을 꿇은 채 손바닥에 닳도록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미 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간호사를 일으키더니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해고 조치를 했다고 하더군요. 대표는 저를 병원 한쪽의 테이블로 데리고 갔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 사정이 너무 급해서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고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고 일을 했어요. 사장님도 공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재테크를 했다는 이야기가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기도 했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고 빚부터 갚았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은 후 친한 친구를 따라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친구는 인테리어 일을 했었는데 건물에 단열 필름도 붙이고 리모델링이랑 폐업 정리 같은 것도 했어요. 처음에는 둘이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저희가 빠르고 꼼꼼하게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상가 건물의 작업을 맡기 시작하면서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빌라를 찾아갔어요. 사장님에게 못 갚았던 월세도 돌려드리고
그동안 저 도와주셨던 거 보답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빌라도 이제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 주변에 물어봐서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냐고 수소문했는데 아, 결국 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땐 정말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자네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나도 마음이 힘들었어. 내가 사람을 믿어서 이렇게 됐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세입자 받는 것도 마음이 영 편치 않더라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말끔하게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한마디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네가 사정 설명을 했다면 난 이해했을 거네. 저 때문에 충격이 심하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믿어주었던 사장님에게 정말 몹쓸 짓을 저질렀어요. 맞아요. 사장님에게 간단하게 설명이라도 드렸어야 하는데 그때는 저도 많이 어리고 부족했나 봐요. 당장 눈앞의 일만 생각했어요. 정말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괜찮네. 이렇게 자네랑 아들이 잘 지내는 것만 봐도 됐어. 아닙니다. 그때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희 아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가뜩이나 호흡기가 약했던 애였는데 하루 종일 기침하면서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그 어린애가 밤새 피부를 긁어서 온몸에는 피딱지가 앉았었어요. 그나마 나아진 것은 사장님 덕분에 조금이라도 해가 드는 집에서 살 수 있었던 덕분이에요. 사장님은 저랑 제 아들의 은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들이 여기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것도 모두 그때의 사장님이 저희를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계속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저를 도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며칠 후 다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바로 간호사는 해고당했는데 자신을 사전 통보 없이 잘랐다면서 오히려 고용노동부에 치과를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일로 자신이 트라우마가 생겼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 와, 그 이야기를 들으니 진짜 적반하장이다 싶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저 역시 병원에서 제가 맞을 당시 CCTV 자료를 받아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나서서 했다기보다 이야기를 듣고 제 아들도 며느리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면서 가슴을 퍽퍽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아버님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몰랐다면서 저희 부부가 부족한 탓이라고 미안하다면서 울더군요. 게다가 손주 녀석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또 하지 않도록 이런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폭행에 대해서 고소하겠다고 했고 그 간호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고 오히려 저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500만 원은 그대로 예쁜 저희 손주 등록금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 돈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데 저는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손주 녀석 등록금 마련하려고 했던 거라고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대표가 저랑 아들을 불러 나가보니 자기 건물 1층을 보여주더군요. 지금 공실이에요. 아드님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어렵게 지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여기 월세 따로 받지 않고 임대해 드릴 테니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곳에 쓰세요. 장사를 해도 좋고 학원이나 가게나 원하는 거 마음껏 차리세요. 그리고 잘 되면 6개월 뒤에 월세 내는 거로 합시다. 네? 이렇게 목 좋은 가게 1층을 6개월 동안 공짜로 주신다고요? 사장님도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저에게 거의 공짜로 집을 내주셨는걸요.
사람을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사장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그동안 치킨집에서 배웠던 기술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다가 건물에는 병원이랑 사무실들이 많아서 저녁 시간이 되면 가게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대형 스크린에 설치해서 축구나 배구 등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외국어를 잘하다 보니 메뉴판도 전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따로 제작해서 만들고 외국어로 불편함 없이 응대를 하다 보니 인터넷으로 여기 오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저도 근처에 주문이 들어오면 걸어서 배달 일을 도왔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정신없이 일을 했고 초기에 월세도 들어가지 않은 덕분에 금세 인테리어 비용 등을 다 갚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가게는 꾸준히 손님도 많고 배달도 많아져서 매출이 잘 나와서 지금은 매달 월세도 내고 손주 등록금도 걱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로 만났던 저희는 이제 건물주와 임차인으로 그리고 동네 이웃사촌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산다는 과거의 제 말 덕분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기회가 오다니 사람의 인연이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미래에 놀라운 인연이 있을지 모르니 한 발짝 더 다가가 상냥함과 친절함을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